네, 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해주실 분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흐름 금요일 쉬어갔는데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이나 지표들 있었을까요? 네, 지금 지표가 다우존스 약하락하고 있고요. S&P랑 나스닥은 약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채권 금리, 10년물 금리가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금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금이 셉니다, 요즘. 이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2월 PCE 물가지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0.3%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어떤 것들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 주요 지표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실업률이랑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자 수 변동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이 실업률 추이가 지금 자꾸 계속 이 고용 지표가 약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 지표 약세가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게 가장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 지표 발표 외에는 파월 연설이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섣부른 금리나 안 하겠다라고 발언했던 게 지금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른 얘기는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주목하셔야 될 이벤트가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매달 오펙 회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크게 이 주목을 받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어느덧 83달러 고지를 찍었습니다. 이제 계속 70에서 80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계속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이제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계속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이 감산의 그간 엄청나게 환호하진 못했던 게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어차피 지금 이 증산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고 사우디가 줄이냐 안 줄이냐 사우디가 확 빅스텝을 밟니 안 밟느냐였는데 사우디가 지금까지 뭐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감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우디가 좀 양보를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중국으로 특히 아시아로 가는 원유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좀 이제 생산량을 좀 사우디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카드 보유하신 분의 시청자가 이제 그러면은 마스터카드를 지금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어떤 지표들을 지금 봐야 될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마스터카드 대표적인 이 시크릿카 경기 민감주죠. 제일 이제 여겨봐야 할 건 소비 지표. 소비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지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임의 소비재 관련해서 이 소비가 계속 이어지느냐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체율이 계속 올라서 이 마스터카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 진단과 전망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1분기를 보낸 미국 증시, 이제 거품이다 아니면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강세 지속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제 버블이라기에는 시장이 과연 엄청나게 열광적이고 지금 무리한 가정을 하고 있나? 그럼 아닌 것 같거든요. 멀티플도 높긴 하지만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준 높은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멀티플 오르는 만큼 실적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주식의 이제 이익 수익률, 그러니까 PER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익 수익률도 막 그렇게 무리한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익 수익률이 낮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이 아직은 버블이라기에는 좀 그만큼 뜨겁진 않다. 그리고 그 외 경제 지표도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세 쪽을 보고는 있긴 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강세 쪽에 무게를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 시장 흐름을 보면요. 10년물이 계속 횡보하는 느낌인데 감을 못 잡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2월부터 10년물 금리가 4에서 4.3%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권 시장이 아직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굳이 이제 뭐 침체냐 호황이냐 보면은 침체 쪽에 좀 디플레 쪽에 가까운 움직임이기는 한데 근데 아직은 뭐 확실한 이벤트가 없다는 게 경계 지표가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물가가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파월이 뭐 금리
금리로 뭐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충격적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 아까 오프닝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값이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간직하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제가 뭐 금 가격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즘 시장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요즘 자산 시장들이 이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좋잖아요.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그래서 주식은 침체를 잊었거든요. 침체 오지도 않는다. 밝은 미래뿐이야 하고 주식은 달려가고 있고 채권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침체에 가깝습니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역전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원자재는 굉장히 지금 혼돈의 양상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이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체를 대비하고 지금 금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금이 지금 금이 이제 실질금리의 함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은 금값이 오르고 실질금리가 높으면은 금값이 떨어지는데 근데 금값 실질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금이랑 은이랑 같이 따라가는데 금은 뭐 신고가 경신하는데 은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금과 은이 같이 가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은이 지금 이 25달러 저항선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금과 음이 같이 안 가는 국면이 몇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국면 중에 하나가 침체를 앞두고 안전자산 수요가 확 쏠렸을 때는 음보다는 금의 안전자산 수요가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좀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 확실히 이 침체 센티먼트 때문에 날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원유랑 구리는 또 대표적인 이 경기가 좋아야 오르는 원자재거든요. 근데 구리랑 금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구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원유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원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감산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감산 쭉 해왔는데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원유가 상승 안 했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줄어서 안 오를 것 같아. 요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조금 살아나고 수요가 좀 살아날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원유가 다시 오르고 있고 구리는 뭐 낙저카파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미리 진단해 주시는. 그러니까 구리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도 굉장히 지금 혼재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금만 갱신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50원을 뚫었습니다. 연고점이에요. 네, 이게 참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제 1,300원대가 이 평균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이 그래프 보시면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한국의 실질금리와 미국의 실질금리를 대비를 한 거거든요. 남색이 한국 실질금리, 미국이 이 주황색이 미국의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금리라는 거는 이 명목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발표된 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금리인데 지금 요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금리라는 게 결국에 이제 돈의 가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화폐의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 1,350원이 뚫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정도 금리 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역대급 금리 차가 그리고 파월은 뭐 이게 결국에 뒤집어지려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파월은 금리 뭐 탕방엔 안 내린다 그러지. 네? 우리도 계속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은 좀 상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그루들을 통해서 전수받는 투자의 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왕 건들락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채권왕 건들락 어떤 인물인지부터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채권왕입니다. 네. 네, 채권왕이라 불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 은퇴하거나 좀 건강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 업계를 떠나다 보니까 유일하게 건들락만 남았더라고요, 채권왕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유일한 채권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오늘 건들락 얘기를 왜 가져왔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자산시장마다 지금 보는 뷰가 다 다르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좋고 뭐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보고 있는데
아니 왜 채권은 왜 이럴까? 또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1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은 왜 침체를 바라보고 있을까에 대한 이 대변인으로 오늘 건들락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네, 채권왕 건들락 모셔왔는데요. 건들락의 주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약화되기 시작한 노동시장 앞으로도 계속 약화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도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슬금슬금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고용시장이 악화가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튼튼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침체는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들락은 아니야. 이제 침체가 온 사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업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검은색은 실업률이고 저 빨간색 점선은 실업률의 12개월 이동 평균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면은 실업률이라는 게 가장 늦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미 오르고 나면은 그때 이미 침체입니다. 실업률이 1억에다가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이미 침체가 오거든요, 실업률이. 그래서 실업률에 이 오르는 조짐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그려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걸 샴 지수라고 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침체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실업률이 이제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2개월 이동평균선을 뚫었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던 게 첫 번째 노동시장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과거 여러 번 침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이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이 파란색이 과거 침체기 때 이 실업률이 움직였던 모양새고 이 빨간색이 현재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파란색 밴드 내에서. 그쵸. 그래서 전형적인 이 침체를 앞둔 실업률의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약한 고리가 조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에서 고용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중소기업 고용 계획 지수라고 이제 이 작은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고용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감한 중소기업부터 이렇게 고용을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노동시장 약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이 외에도 근데 이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많잖아요. 뭐 실업수당 청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 건들락은 난 이건 못 믿겠다.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런 지표들이 서베이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기업들한테. 근데 이 설문조사 응답률이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대요. 원래는 이 응답률이 60%였는데 지금은 30%대니까 과연 이 반토막 난 응답률의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쵸. 이거 보고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네요. 네. 건들락이 또 두 번째로 지적한 게 미국의 국채 이자 비용 문제인데요. 이게 금융 위기를 곧 유발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뭐 건들락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재정적자 얘기는 뭐 작년에도 엄청 화제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건들락은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문제가 과연 이게 재정적자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는데 언제 터지는 데인데 이제 건들락은 이 침체가 오면 터진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침체 때 갑자기 더 늘어날 거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이제 실업률이랑 재정 적자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침체기가 오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적자가 늘어나는데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고 실직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뭐 실업상도 줘야 되고 이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더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금리 높은데 여기서 10년물 금리 더 오르게 되면은 이 대출 금리는 장기채 금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에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건들락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부채 많은데 침체기가 오면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제 터지는 뇌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 시장 역시도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역전돼 있는 게 이런 미래를 봤기 때문에 계속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게 소비 지출인데 소비 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들이 계속 결국은 돈을 안 쓴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제 소비자들이 뭐 코로나 때 뭐 소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 코로나 때 받은 지원금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초과 저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돈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건들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금 이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물가가 이 3%대 머물고 있습니다만 좀 1, 2년 축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물가는 하향 안정화가 됐는데 개인들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1달러당 개인의 소비 지출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1달러가 맥스고 그다음에 이게 낮을수록 개인들의 구매력이 낮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매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가 또 경기에 민감한 또 제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판매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 뭐 다른 민감 경기 임의 소비재들 이런 것들도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약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한 것들이 기업들이 지금 실적도 안 좋고 물건도 잘 안 팔리네. 여기 소비력의 약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좀 변동성이 큰 음식이나 에너지나 뭐 아주 늦게 반영되는 주거비를 좀 빼고 물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슈퍼커가 요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파월이 중요시한다는 그 물가가 지금 2.2% 수준입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가 2%인 걸 보면은 거의 뭐 연준의 목표 물가에 다다를 때까지 소비 여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약해질 것 같은 게 지금 이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20%까지 찍을 정도로 상당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비 여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건들락이 또 이제 침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정유 회사는 경기 활성화를 보고 올라가는데 개인 소비는 줄어드네요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그 제가 연관성이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제 원자재는 좋게 보는데 그렇죠. 개인은 안 좋고 그리고 또 감안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원유랑 정유기업의 주가가 같이 가긴 하는데 근데 정유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금 수준의 유가가 유지만 돼도 더 많이 안 오르고 유지만 돼도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가 굳이 상방으로 안 뚫고 나가도 지금 유가만 유지만 돼도 정유기업은 상당히 해피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에서 전망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 리스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쵸. 작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한 차례 쓸고 지나가가지고 SVB, 네. 아 이제는 좀 안전해졌나라고 했는데 또 부동산 따르기가 있다고 하니까 좀 원숭이 나긴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소위 이제 멀티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다인 가족이 사는 집들이죠.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주택들 같은 거. 그런 건데 요게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가족 단위 주택의 공급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 보셔야 될 게 주황색이거든요. 주황색 같은. 요게 이제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는 가족 단위 주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재고가 지금 70년대 수준으로 쌓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엄청나게 높고 집값 떨어지고 뭐 진로 렌트비 보면 렌트비도 좀 꺾이고 있고 이런데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주택들이 매물로 쏟아지면은 앞으로 이 렌트비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주택들도 몇만 채씩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렌트비 앞으로 더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는 또 레버리지 끼고 하니까 대출은 계속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또 물건이 추가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락은 이 지금 쌓여 있는 멀티패밀리 주택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좀 아래로 끌고 내려서 또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화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약화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소비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은 2020년, 21년에 금리가 낮을 때 이미 고정 대출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간 괜찮았는데 이제 24년부터 대출 만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소위 말하면 이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금리가 엄청 뛰지 않았습니까? 이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받은 기업들은 이미 굉장한 지금 고통에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리파이낸싱이 시작이 되니까 기업들의 이제 이자 비용이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아서 침체로 가는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건들라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왕 건델락이 전반적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그래서 연구원님은 동일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지잖아요. 어떤 시각이신가요? 제가 이 채권왕이라는 사람 말에 조금 반대를 하려니까 거역하자니. 조금 이제 움츠러드는데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노동이 약하다는 게 이제 건들락이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비닐자릿수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닐자릿수를 한번 보면은 이게 줄어들고 있긴 한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비닐자릿수가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의 가장 완충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닐자릿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순서로 가는데 지금 비닐자릿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시장이 갑자기 뭐 악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뉴노멀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노멀이면은 이런 지금 모든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산업혁명, 뭐 이 국가나 이런 경제 체제가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혁명이 있으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때 막 경기가 조금 안 좋은데 이미 뭐 자산 시장 높고 멀티플 높고 이래도 여기 정당화가 됩니다. 인도가 아주 이 저개발 국가다 갑자기 이제 3차 산업으로 뛰었을 때 건너뛰었을 때도 이런 멀티플이 정당화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AI가 정말 찐이면은 지금 이런 멀티플들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식이 좋게 바라봐도 됐나? 이런 것들 다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열쇠는 AI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에서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 AI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은수 연구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